여러분들한테 한번 쓸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SVB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리콘밸리 뱅크 그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판교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판교 같은 곳인데, 물론 이 비교는 안 되죠.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하여튼 게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엄청난 이 테크 기업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에, 거기 이제 은행, 자, 미국 순위로요, 16번째 되는 이 은행이요, 파산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부실 없어도 파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종인데, 이게 신종이라는 말 써요. 신종, 이거 뭐라 쓰냐. 신종 금융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신종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죠. 언제부터요? 그렇죠. 2010년부터 우리가 무려 3년 동안 코로나19, 신종 코로나19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좀 고통을 많이 겪었죠.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20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자, 병원하고 약국 가실 때는 쓰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도 한국 사람은 마스크를 쓰겠죠. 근데 그때 많이 썼던 게 신종인데, 지금 일어난 게 신종 금융 위기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거, 자, 이게 지금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파산. 그런데 이 은행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이 없어요. 자, 부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은행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우리는 가계라고 그래요. 가계. 그리고 대개 이제 은행이 어디다 대출해서요? 기업 대출 이렇게 해죠. 근데 가계는 이제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걸 이제 받아. 물론 이제 신용 대출도 받죠. 자,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해 줬는데 힘든 거야. 갚기가. 그리고 이제 최근처럼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여러분들 한참 B2 연끌 할 때 2%대였거든요. 지금 한 7, 8%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갚아요. 기업도요. 어쨌든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죠. 그런데 이 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가계와 기업이요.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전이 되냐면 은행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은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에 2%대, 1%대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출 받고 나서 정확하게 8개월 있다가 7, 8%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약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BJR이란 말을 쓰는데 BJR은 말은요. 배째라 이제 그 약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은행은요. 그때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실이 생기는데, 자, 다시 한번 부실이 이제 그때 생기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쓸게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SVB라고 하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말이죠. 부실 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실이 없는데 이 회사가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회사가 파산되기 직전 며칠 전에 이 회사의 회장이 있어요. 회장. 이 회사에 회장님이 계신데 회장님이 누구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사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죠. 그죠? 이거 좀 아리송하죠. 그죠? 그리고요. 파산되기 며칠 전에 직원들한테요. 많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막 보너스로 막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상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백분율에서 한 7%가 약간 부실 자산이고요. 약 55%는 뭘 갖고 있냐면요. 미국의 제일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국채를. 근데 55%가 다 국채는 아니고요. 국공채하고 이제 같이 갖고 있죠. 국공채는 아시죠? 우리나라 따지면 한전, 뭐 수자원공사 이런 겁니다. 주택공사 이런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회사였다고요. 그런데 왜 이 회사가 파산이 됐느냐? 바로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국채 쪽, 얘들이 갖고 있는 채권 쪽에 좀 부실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잘 보세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주식하시는데 패드를 모른다라고. 이제 패드가 뭐냐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을 모르는데 내가 주식을 한다라는 건요. 그거는요.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감하다. 용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자, 전 세계 통용 화폐는 달러예요. 달러를 발권하는 데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자, 미국 은행이 야, 우리가 너네들 예금하면 3% 줄게, 이자를 3% 줄게. 자, 한국에서도 자, 우리도 3%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자금이. 왜?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똑같은 퍼센트를 준다 하더라도요.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주에 FOMC 열려서 0.25% 포인트 올리면요. 미국은요. 거의 5%가 되는 겁니다. 5%. 자, 5% 줄게. 한국은 3% 줄게. 이러면요. 다 미국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잘 사는 나라 말고 그저 좀 선진국 말고 중진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국? 중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진국 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의 타타 뭐 인도든 뭐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본이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나 외국인들 뭐 채권 그런 자금들을 다 팔아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중진국, 신흥국 위기가 오는 거고, 신흥국 위기는 이어서 뭐가 옵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위기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리콘밸리 이 뱅크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에는 이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 회사, 이 뱅크, 이 은행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실이 없어도 파산이 된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 신종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몫을 한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광속이라고 그래요. 광속. 자, 은행이 망했어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어요. 98년도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막 이제 부도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자꾸 문을 닫고 셔터 내리고 하니까 막 은행 앞에 진을 치고 내 돈 돌려줘 하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어요. 자, 예금보험공사. 자, 그 미국은 앞에 뭐가 붙어요? 연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미국은요, 얼마를 보장해 주냐면 은행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이게 3자가 잘라서 지네.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을 이 친구들은요, 보상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요, IMF 때 얼마를 보상해 줬냐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5천만 원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망하면요, 5천만 원을 보상해 주는데 이게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대표적인 잘 사는 나라, 우리도 10대 경제 강국인데 평균 한 7개 나라를 평균 잡아서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망했을 때 우리는 5천만 원 보상해 주는데 다른 나라 7개 국가 평균하고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번 계기로 우리 국민이 몰랐던 걸 안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 3억 3천까지는 아니더라도 3천 빼고 3억 정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망하더라도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일단락 된 거는 뭐냐면,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예금 다 전액 다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단락 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요, 언제 들어가냐면요, 2021년입니다. 자, 2021년인데, 자, 보실게요. 흰색으로 썼어요. 자, 2021년도 여러분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차트를 보시면요. 2021년 차트를 보면, 자, 작년이 22년이고요. 지금이 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최고점을, 그러죠? 최고점을 찍던, 그러고서 쭉 빠졌죠. 그죠? 최고점을 찍던 21년도 고점 부근에서 국민연금이, 물론 이제 작년에도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어디를?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주식을요. 얼마를 산지 아십니까? 3,600억이 넘게 매수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파산되기 직전 주가로 계산하면요. 3,600억 다 날아가고 지금 400억 남았거든요. 자, 그럼 이 40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누가 인수합니까? 예, 정부에서 행정부, 즉 미국 정부가 이걸 인수를 하겠죠. 그리고 희석을 시킬 겁니다. 희석시킨다는 거는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 40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꽤 오랜 시간 동안 받더라도요, 이거보다 약간 더 오른 그 금액을 보상받을 뿐이지, 결국에는 중요한 건요,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됐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은요, 우리 피 같은, 우리가 9%씩 떼서요, 그죠? 국민연금 안 내면 그 압류 들어옵니다. 그 돈을 잘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뉴스화 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주 3월, 그러니까 다음 주요, 예, FOMC가 있습니다. 자, 패드에서 열리는, 잠시만요. 자, 고맙습니다. 패드에서 열리는, 자, FOMC라고 그래요. FOMC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같은 거요. 예,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0.25%포인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것을 올릴 것이냐, 0.5%를 올릴 것이냐. 그때 이제 설왕설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자, 금융 시스템, 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건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어요? 영국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독일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 걱정하지 마. 예금 다 해줄게. 보상해 줄게. 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자체를 미국은 수출품이 이런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은행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생기업이라든가 뭐 벤처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회사가 성공할 확률 50%, 성공하지 못할 확률 50%. 그러면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줄 때는 이자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예금 이자도 비싼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대출 받아서 성공한 회사들이, 그래, 네가 도와줘서 우리 회사 성공했으니까 어디랑 거래를 했어요? 이 은행하고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은요, 주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얘네들은요, 예, 우리나라 이제 월급식으로 주급으로 준다고요. 그럼 이제 주말 내내 놀다가 또 열심히 일주일이라고 주급.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주는 회사들도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이 터진 건요, 실제적으로 금요일 날 일이 터진 거예요. 금요일 날. 사실 목요일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요. 자, 금요일 날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저는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MBC, KBS, SBS 총평방송, 그리고 YTN 연합뉴스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요일 날 오후가 되자 모든 방송에서요,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냥 솔직히 뭐 14시간 만에 파산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4시간 정도 됩니다. 예, 한 4시간 만에 파산을 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한국이 시장이 블랙 먼데이가 될 것이다. 월요일 날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CBDC라는 게 있습니다. CBDC는요,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다 완료를 했고, 시스템을, 이게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용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뭐 4대 은행, 5대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스마트폰을 열고, 자, A, B, C, D 은행이 있는데, 자, D라는 은행이 좀 이상해, 문제가 될 것 같아 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갑자기 누군가가 몇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 뱅크런을 한다라고 쳐요. 그래서 그 소문이 SNS, 트위터를 통해서 막 번져 나갔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은요, 똑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앞에 신종이라고 붙은 거예요. 신종 금융 위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4대 은행을 주 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가서 내 통장에 있는 돈 현금으로 내놔 그러면요, 돌려줄 은행은 한 군데도 없어요.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요,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지 못하잖아요. 물론 계좌이체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다시 쓸게요. 코드 넘버라고 그래요. 이건요, 코드 넘버는요, 계좌이체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계좌이체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실제 현금을 찾고 현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코드 넘버라고요, 계좌이체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하나의 좀 가상화폐 같은 그런 성격을 띠긴 띠는데, 언제든지 은행이라는 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쓰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카드를 이제 입력해 놓고 바로 여러분들의 결제 시스템이 좀 편리해졌다라는 거,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요, 미국이 다음 주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요, 다시 무너집니다. 이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3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몇 %였냐면 0.5%였어요. 그래도 서로 살려고 줄을 섰다고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지금 몇 %대입니까? 4%대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기준이에요. 미국의 패드라고 하는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다 올려야 돼요. 나머지 나라도. 안 그래요? 다 올려야 돼요. 이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삶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기업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요, 동결이 맞습니다. 여기서 0.25%포인트를 올렸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시그니처 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의 파산은 아주 또 물밀듯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고서들 보면은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오히려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안 돼요.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 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 그냥 그랬어요.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로만 본다면 어제 미국 증시는 박살이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렌트비예요. 렌트비.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잖아요. 미국은 월세예요. 그걸 렌트비라고 그래요. 렌트비가 되게 비싸요.
한 120만 원 하는 거를 지금 300만 원, 60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물론 다른 물가는 싸요. 휘발유, 경유 같은 거는 우리나라보다 반값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의식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집, 잠을 자고 밥을 해먹는 그 집 렌탈비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그거 왜 올랐어요? 이자가 비싸니까 집주인이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은행에서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세가든 월세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요. SB은행, SVB 은행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 동결이 맞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은 또 발생해서 전 세계 증시가 또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될 때까지 기준금리 올리겠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혀 계산이 안 맞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식 계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